팬데믹 끝나면 뭐 위기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마스크는 먹겠죠. 친구들하고 술 먹겠죠. 그게 진짜 그 위기가 끝나는 걸까요?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구조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분석가 김용소입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많은 걸 바꿔줬습니다. 단지 건강, 보건 이 문제만 바꿔준 게 아니고요.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건 사회 여러 가지 관점 많이 바꿔줬습니다. 당연히 이 가치가 바뀌게 되는 이 시기, 과거에 알고 있던 우리의 관점, 상식과 미래의 상식이 많이 바뀔 텐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주로 시장과 산업, 소비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왜 바뀌는지를 주로 연구하는 게 제 일인데, 팬데믹이라는 상황 자체는 우리에게 많은 변수를 줬습니다. 이 변수 속에서 우리가 뭘 더 주목할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악수하고 허그하고 이런 행동, 지금 하면 굉장히 불안한 행동이죠. 낯선 사람하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2019년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한 행동입니다. 겨우 1년여 시간입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계속 해왔던 행동입니다. 악수하고 허그하고 이거. 그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가 쌓였던 이 행동들을 겨우 1년여 만에 우리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손 씻고 마스크 열심히 쓰는 행동, 지금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행동이죠. 이걸 2019년에 하면 어땠을까요? 2019년에 출근할 때마다 마스크 쓰고 동료들하고 회의할 때 계속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야, 이 사람하고 일 못하겠다 그러겠죠. 겨우 1년여 만에 우리가 가졌던 정상이라고 여겼던 것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라고 여겼던 게 정상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게 마스크, 방역 이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가진 사람과의 연결 태도를 바꿨거든요. 공연, 스트리밍으로 온라인 공연합니다. 그런데 그 맛이 좀 덜 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버블 쓰고 공연을 합니다. 이런 공연, 사람이 어떻게든 연결되고 접촉하고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연결과 만남을 원치 않는다면 이렇게 나와서 법을 뒤집어 쓸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연결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만 연결을 위해선 안전해야 되는 거죠. 안전, 우리가 접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키오스크를 그전까지 안 만들다가 올해부터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카페, 식당에서 비대면 주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만들기로 한 건데, 놀랍게도 이 제품을 글로벌 출시하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선보이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항균 99.9예요. 새로운 전자기기를 만들어 놓고 기계에 대한 설명은 하지도 않고 항균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신용카드 회사들도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작년부터 몇 개 회사가 신용카드 플레이트에다가 항균 코팅한 거예요. 이런 카드 가입한다고 해서 집으로 마스크 선물로 안 보내줍니다. 그냥 항균밖에 없어요. 우리가 식당이나 뭐 어디 가서 카드 잠깐 건네줬다가 결제할 때 있잖아. 그 누구 손 타는 게 불안한 겁니다. 그런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심지어 건설사도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소중한 가족이 있는 집에 들어갈 때 가장 속상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밖에서 누굴 만나고 어딜 다녀,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현관, 로비, 엘리베이터 같은데 만약에 이런 에어 클린 기능, 에어 샤워 기능이 있다면, 우리 혹시 텔레비전에서 반도체 공장 영상 같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어디 들어갈 때 막 촥촥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현관에 있다면 어떨까요? 집에 안심하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건설사가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새로운 아파트 지을 때 이거 분명히 집어넣고 분양가 올리겠죠. 마케팅 메시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아파트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받아줄 의향이 있잖아요. 팬데믹이 끝나긴 끝날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바이러스는 계속 유효할 겁니다. 우리는 백신을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코로나 말고 딴 거 없느냐? 아니죠. 또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즉 우리가 남들하고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을 위한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답들은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장 작년에 이만큼 안 갔어요. 매년 2억 명 이상 가던 극장이 작년에 6천만 이하로 떨어졌어요. 반의 반 토막입니다. 극장 업계 관계자 입장에서는 미칠 거야 아마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극장 폐점했고 당연히 직원도 많이 일자리 잃었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끝나면 우리 모두가 백신 다 맞고 하면 다시 우리가 극장 많이 가서 2억 명으로 회복될까요? 2억 명 회복되는데 꽤 많은 시간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달성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극장은 안 갔지만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봤어요. 넷플릭스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용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이 이용할 거고 국산 OTT도 많아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극장 안 가도 극장 동시 개봉 영화를 집에서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과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고화질 초대형 TV 판매량이 역대급입니다. 요즘 75인치 텔레비전이 200만 원쯤 하더라고요. 75인치면 웬만한 집 벽이 꽉 찰 정도일 거예요. 집에 극장에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극장 같은 분위기의 텔레비전과 영화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 극장 가야 될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극장에서 데이트한 그 기억들이 많아서 극장 다시 가는 걸 하겠죠. 하지만 10대, 20대는 어떡할까요? 그들 인생에서 극장에서 쌓아왔던 그 기억들이 그다지 많진 않아요. 이참에 극장 안 가도 그다지 아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넷플릭스 보면서 어울리는 다른 문화를 더 많이 만들 거니까요. 물론 앞으로 극장 살아남으려면 사람들이 계속 가게 만들려면 안전해야 되겠죠.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내가 앉을 테이블에 내 앞 타임에 누가 앉았을까 이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번 쉬는 시간마다 모든 공간을 방역 못해요.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아침에 방역해놓은 걸로 하루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각 좌석마다 자외선 살균 조명이 세팅되어 있어서 직원 하나가 버튼만 누르면 다 동시에 살균되게끔 이런 장치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겁나서 불안해서 가겠습니까? 앞으로 극장은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에는 돈이 좀 들잖아요. 안전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방역, 안티바이러스와 연관되는 안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안전의 대목이 뭐냐? 로봇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냐면 우리의 안전의 가장 큰 적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팬데믹 이전까지는 뭐 카페나 식당에 로봇이 서빙하거나 커피 내려주거나 이런 걸 봐도 우리가 신기해 정도였어요. 신기한 건 한 번 볼 때만 신기하죠.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에 로봇이 있어도 장사가 엄청 잘 되지 않았어요. 왜? 두 번씩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팬데믹이 나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바라보는 감정이 그전까지는 신기해만 있다가 팬데믹 이후로는 안전해로 넘어왔어요. 로봇이 왜 안전해? 이런 느낌이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서빙하시는 분이 마스크 안 쓰고 얼굴 막 시뻘게 해가지고 열나는 느낌으로 음식 갖고 오면 좀 불안하고 입맛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 대신 이런 애들이 갖고 오면 안심하고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불안감 대신 로봇이 그걸 대신해 주는 겁니다. 서빙뿐이겠습니까? 식당 주방에도 점점 많은 로봇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팬데믹 이전까지는 로봇을 쓸 때 효율적이다 이걸로 우리가 생각했어요. 로봇은 하루 종일 일 시켜도 군말 안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 봤는데 팬데믹 이후에 로봇에 대한 것이 효율성을 다 제껴버리고 안전해 이게 더 좋은 화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 서빙 시장을 한국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 회사 음식 배달 잘하는 회사잖아요. 음식을 식당에서 우리 집까지만 배달시켜주는 게 아니고 식당 내에서 배달도 잘하는 거죠. 이 로봇을 이 회사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드는 회사의 로봇을 사가지고 식당들에게 렌탈 사업을 합니다. 영세한 식당이 로봇 한 대씩 살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몇십만 원, 우리가 정수기 렌탈 하듯이 몇십만 원 내면 서빙 대신할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로봇이 이제 어디서 쓰느냐? 아파트에서 써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몇 군데에서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좀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는 외부 사람들 쉽게 못 들어오라고 1층에 보안 요원이 들어오는 사람 막아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국집 짜장면은 막 들어가요. 이게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거 선택을 합니다. 짜장면 배달이 로비에서 이 로봇에 인계하는 거예요. 이 로봇이 음식 들고 엘리베이터 지가 알아서 타고 올라가서 음식 갖다 주는 거예요. 한 동에 한 대씩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할까요? 굉장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택배도 이런 애들이 갖다 줄 수 있겠죠. 집 안에서. 왜냐하면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 사건들 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로봇의 용도는 자꾸 생길 겁니다. 배달의 민족에 쓰는 이 로봇 중에 일부 제품은 LG전자 겁니다. LG가 로봇 열심히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LG가 배달의 민족뿐이 아니고 CJ하고도, CJ는 그 음식 체인들하고도 같이 이걸 하고 있는데요. LG가 로봇 사업을 201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LG, 삼성 모두가 로봇이 중요한 시장이란 건 예전부터 알고 예전부터 준비한 건 많았습니다만 이걸 본격적으로 사업이라고 바라고 뛰어드는 건 이게 돈 될 만한 시점이 돼야 나오는 거잖아요. 한참 지나서 고민만 하다가 참고로 삼성전자가 가정용 로봇 처음 만든 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300만 원에 팔았는데 아무도 안 샀어요. 물론 삼성도 많이 팔라고 판 게 아니고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어 정도 언젠가는 팔 거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입니다. LG가 2018년에 로봇 사업 센터를 만들 때 CEO 직속기구로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CEO 직속기구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당장 돈 못 벌어도 뭐라 그러지 마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 회사의 사업 부서가 바뀌었어요. 로봇이 CEO 직속에서 BS로 넘어왔어요. BS가 비즈니스 솔루션이어서 주로 B2B 영업, 기업 영업하거나 아니면 해외 영업 많이 하는 파트예요.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 팔아도 되겠다, 돈 되겠다 이런 거예요. 시장이 열린 겁니다. 이 회사의 제품 중에서 이미 미국에서 잘 팔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 이거예요. 방역하는 로봇. 저 파란색이 자외선 살균 조명인데요. 얘가 자기 근방을 계속 살균시키는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뭐 호텔, 병원, 학교 같은 데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로봇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2017년부터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우리 일상에 곳곳에 로봇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 집에 들어간 로봇, 가장 먼저 들어간 건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제일 먼저 들어갔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 주방에도 로봇 한 대씩 있고 뭐 있겠죠. 점점점. 그 시기가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몇 년 더 걸렸을 겁니다. 그게 당겨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로봇 사업 준비하는 회사 또 있어요. 현대자동차. 이 회사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전 세계에서 로봇 하면 제일 유명한 회사 있거든요. 그 회사를 작년에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기 전부터도 웨어러블 로봇 시장을 이미 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현대차. 이 회사뿐이 아니에요. SKT, 뭐 KT, LG U+ 같은 통신사 로봇 사업 다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로봇 사업하는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얼마나 많을까요? 유명한 빅테크 IT 기업들은 다 하거든요, 이 사업. 왜냐? 미래 가장 중요한 시장이에요, 로봇이. 그게 팬데믹을 계기로 빨라진 거, 이건 주목할 일입니다. 우리가 SF 영화 같은 걸 보면 로봇이 우리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사람이 로봇을 친구로 여기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굉장히 먼 미래라고 봤어요. 하지만 이제입니다. 올 초에 열렸던 CES, IT 산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CES에서 6개 큰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이 6개가 뭘 의미하냐면요. 보통 CES가 IT 업계 행사니까 IT 업계가 그러니까 올해 우리 주로 뭘 많이 팔아먹을까 이런 행사예요. 가장 많이 팔 것 같고 밀 것 같은 거 6개가 큰 테마였어요. 이 중에 세 번째가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 거고 당연히 팬데믹처럼 건강 위기가 생기니까 디지털 헬스가 일본에 올 수밖에 없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T화에 대한 준비가 잘 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실적 차이가 확 났습니다. 이러니까 모든 기업이 여기 돈 쓸 수밖에 없죠. 로봇은 그런 순번 다음으로 올라온 중요한 비중입니다. SF 영화 속에서 아주 먼 미래로 봤던 그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대면 하면 얼굴 안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비대면은 얼굴 안 보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눈앞에 사람이 없어 잘 굴러가는 게 비대면이에요.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비대면이에요. 우리가 IT로 모든 환경을 바꿔놨으니까 비대면이 가능한 건 거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골자는 뭐냐? 효율성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기술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이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살게끔 하는 거잖아요. 이런 화두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우리 주변의 모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이런 방향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좀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한 27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 1년에 갑자기 27조의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우리가 보너스를 더 탄 게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써야 될 돈들이 이쪽으로 왔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늘상 쓰던 사람들이 더 썼다기보단 안 쓰던 사람도 썼다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60대, 70대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조차도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하시고 물건 이걸로 사고 막 그러세요. 그 전까지 그분들은 물건 살 때 마트에 걸어가시던 분들이었잖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한번 편리함을 느낀 사람 다시 안 돌아갑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라인 쇼핑 시장은 작년을 계기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로레알이라는 화장품으로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가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이커머스의 비중이 그전까지는 15.6%였는데 작년에 26.6% 갑자기 확 치솟았죠. 이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거면 그냥 오프라인 매장 좀 줄여도 되겠네 우리? 오프라인 매장 없애겠다는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이 회사뿐이 아니에요. 인디텍스는 그 자라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패스트패션 유명한 브랜드. 이걸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회사도 작년에 전체 매출에서 이커머스의 비중이 놀랍게도 전년도가 14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32가 됐어요. 이런 거는 팬데믹이 준 선물이에요. 이런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이 회사에서 바로 오프라인 매장 좀 많이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엔 임대료도 내야 되는 거죠. 사람도 케어해야죠. 할 게 많아요, 사실은. 이걸 매장을 없애고 온라인으로 넘기면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비즈니스에서도 효율성을 많이 찾겠죠. 나이키도 그렇습니다. 나이키는 이미 이 온라인으로 직접 하는 이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걸 온라인 이커머스로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거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고 있어도 유통망을 통해서 팔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백화점에서 나이키 사고 뭐 여기서 샀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공짜로 팔아주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되게 많이 떼가질 거잖아요. 이 회사 입장에선 그런 거 수수료 없이 자기네가 직접 팔면 가장 많이 남을 거죠. 이걸 많이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 비중이 작년을 기준으로 35%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회사가 이거 하려고 그냥 온라인에 덩그러니 쇼핑몰 하나 만들어 놨다고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이걸 하려고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분석해야 될 거잖아요. 고객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도 몇 개를 잡고 미디어 플랫폼, 상거래 플랫폼 몇 개를 샀어요. 최근 몇 년간. 돈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고객을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직접 응대하면서 그 감정과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온라인으로 넘겨놓으면 편리함만 가지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석해야 돼요. 속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아니 오프라인 매장 가면 꼭 물건 살 때 아이고 잘 어울린다 그러가지고 뭐 꼭 칭찬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거 골라주기도 하고 온라인이 그 작업 하잖아요. 기계가 점점 사람처럼 굴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은행 업무 전체 업무 중에서 은행 창구에서 처리된 업무의 비중이 7.3%입니다. 7.3%만 은행 창구에서 일 본 거예요. 지금 당장 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어도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최근 1년간 은행 점포 안 가봤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주장 없습니다. 작년이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로 많은 은행 점포가 문 닫은 해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은행 점포가 사라지고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은행 직원도 마찬가지 많이 사라지겠죠. 실제로 모바일 뱅킹 이용 금액은 작년에 45%나 치솟았습니다.
팬데믹이 놀라운 걸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팬데믹 가면 건강보건 이것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 속에 이 팬데믹이 바꿔놓은 산업적 진화를 보면 엄청 놀랍고 무서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물건을 팔 때도 이커머스 비중이 자꾸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이커머스라는 것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 얘기는요. 현금 꺼낼 일 없잖아요. 현금을 안 써요. 은행도 이렇게 창구에서 안 하고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자꾸 하면 현금 안 쓰죠. 현금이 자꾸 필요 없어지면 말 그대로 현금 없는 사회라는 그 명제가 진짜 현실이 돼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디지털 화폐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왜 또 필요한 건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돈을 만든 다음에 각 개별 은행이 일종의 중간 유통망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바깥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왔잖아요. 근데 물리적인 돈이 아니고 디지털 화폐면 중간을 안 거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이랑 우리 소비자가 바로 연결되잖아요. 중간 거쳐서 괜히 돈 더 수수료 낼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은행이 갖고 있는 역할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의 역할 변화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도 은행 창구가 필요 없고 사람들이 은행 안 가서 은행 일자리 자꾸 떨어지는데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무려 27년 전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한 겁니다. 은행 업무는 필요해도 은행은 사라질 거다. 이미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 뱅킹이라는 저 말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어도 대부분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세일즈를 한번 집어넣어도 맞죠. 분명히 영업은 필요한데 영업사원은 필요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 말을 한 건 아닙니다만 일론 머스크는 이 말을 실천한 사람이죠. 테슬라는 차를 처음부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팝니다. 사람이 안 팔아요. 이 회사 말고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차를 자꾸 팔기 시작해요. 지금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회사 보험도 그렇게 팔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앞서 봤던 은행 사라지는 얘기나 영업사원 필요 없다는 이 얘기나 여러분 중에 은행 다니는 분 계시거나 아니면 영업사원 계시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행 안 다니고 우리가 영업사원 아니면 어떤가요? 맞다. 이 말이 맞네. 합리적이네.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보면 이런 변화를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내 일일 땐 좀 사람이 좀 다르잖아요. 이미 자기 일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온라인으로 못 팔게끔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영원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건 누구한테 가장 이득입니까? 소비자에게 가장 이득이에요. 기업에게도 이득이죠. 소비자도 좋다 그러고 기업도 좋다 그러는데 싫다 그러면 이걸 오랫동안 버틸 명분으로는 약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이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지 못해요. 누구나 자기 일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막겠다면 그거 성공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를 계속 지키기만 했다면 버스에 버스 안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그리고 여러분 주차장에서 주차 나갈 때 주차요금 사람한테 요즘 안 내보잖아요. 다 단말기 붙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거기서 사라졌겠죠.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사라진 일자리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사라진 일자리는 힘 없는 일자리는 변화에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사라져요. 근데 이런 집단이 될 수 있는 택시도 마찬가지죠. 변화를 자꾸 막습니다만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팬데믹처럼 변화를 가속화시킬 때는 더더욱이나 이런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대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막는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LG전자 이 회사뿐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요즘 RPA라고 해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단순 반복 잡무 이런 거 있잖아요. 잡무하느라고 일을 못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걸 대신해주는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에 쓰고 있고 LG가 사무직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작년 연말까지 한 950가지의 역할을 해요. 그 로봇, 이 RPA가. 이렇게 해서 연간 처리되는
사람으로 환산시킨 노동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RPA가 처리하는 게 연간 24만 시간. 24만 시간이면요. 주 40시간 일하는 LG 사무직 기준으로 보면 133명입니다. 133명의 일을 대신합니다. 133명이면 그 회사 평균 연봉 한 1억쯤 되거든요. 130억 정도의 가치를 얘들이 대신해 줍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인력 절감과 연결될 여지가 있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나름 고시 열심히 준비해서 오신 분들일 텐데 중앙부처에서 팬데믹 이전에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AI나 RPA를 통해서 이들의 업무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4명 중에 1명은 없어도 이 일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명 중에 1명을 자르자는 얘기가 아닐 거고요. 대신 일을 25%더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 공기업도 마찬가지 공무원 조직에서도 계속 RPA나 자동화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을 몰아내자가 아니고 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더 좋은 답을 찾자는 겁니다. 생산 현장에도 로봇은 계속 들어옵니다. 공장에 제조용 로봇 30년간 비교해보면 로봇 가격은 반토막 났고요. 인건비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기업의 입장으로 보자면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데다가 팬데믹이 되면서 생산 라인에 확진자가 1명 생기면 라인이 중단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공장의 자동화에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가야 될 길이었는데 그래 이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더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많은 공장이 바뀌고 물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현장에서 사실 로봇들이 처리되는 업무들, 로봇은 물건을 살포시 짚죠. 혹시 여러분들 공항에서 비행기에 물건 싣거나 내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좀 집어 던져요, 사람이 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많은 짐을 어떻게. 근데 이 로봇은 살포시 해서 23kg짜리를 1시간에 800씩 할 수 있다 이거죠. 사람과 비교할 수 없겠죠. 농업 현장도 바뀌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제3세계 일꾼들이 농사지으러 못 오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보통 농업 선진국이 제3세계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일처리에 왔다가 일하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대신 로봇 씁니다. 로봇 농업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IT 업계에서 좀 유능한 인재들도 이쪽으로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왜? 어떤 동네 가든 뜨는 동네, 잘 크는 동네 가 있어야지 기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로봇 중에서도 이런 것도 있어요. 과일 따는 로봇, 일본에 있습니다. 농업용 로봇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과일 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밀, 콩 이런 것하고는 그만 툭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레 살포시 해야 되고 또 과일이 막 지 맘대로만 달려있잖아요. 차이는 뭔가 하면요. 앞서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농업에서의 로봇은 유럽은 보통 미국도 그렇고 농업 인구가 20, 30, 40대, 50대, 60대가 다 있어요. 일본이나 우리는 60, 70대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로봇을 쓰고 일본이나 우리는 노령화 때문에 써요. 둘 다 이유는 다르지만 로봇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로봇 일본뿐일까요? 우리나라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노령화에 연관시켜서 보면 이런 로봇도 필요합니다. 간병, 돌봄 로봇. 노인이 되면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될 텐데 그 케어를 젊은 사람이 또 1대1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이 좀 불안하니까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왜? 로봇은 24시간 날 케어해도 그다지 날 힘들어하지 않을 거고 짜증 안 낼 거고 피곤해하지 않을 거고 로봇이 우리에게 더 빨리, 더 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주는데 나 이건 안 쓰고 그냥 원래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만 쓸래.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기업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하면 주주도 가만 안 놔둘 거고요. 기업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잠식하거나 뺏어가는 건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에게 팬데믹이 준 또 하나의 메시지는 원격 재택근무입니다. 사실 회사에 모여 있어도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 생산직이나 서비스직 빼고 사무직의 일은 대부분 다 컴퓨터 앞에서 일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재택 원격 근무는 아니 그 공간이 꼭 사무실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 동료들끼리 회의하는 것도 굳이 옆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화상을 통해서 같이 만나면 옆에 있는 것처럼 만나면 되는 건 거죠. 꼭 바로 옆에 붙어서 숨소리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원격 재택근무는 주로 사무직 중에서도 사실은 소위 지식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고소득 지식노동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팬데믹 끝나고 일자리가 확 줄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확 줄었을 때 연봉 3만 달러 이하의 일자리는 확 줄었을 때 마이너스 30%쯤 확 줄었는데요. 연봉 8만 5천 달러 이상은 확 줄었는데 1%밖에 안 줄었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 심지어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요만큼밖에 안 줄었는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람 일자리 엄청 줄었어요. 결국 앞으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고소득직의 일자리가 그나마 좀 더 많이 유지가 될 거예요. 올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낸 이 보고서를 보면요. 원격 근무를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4명 중에 3명. 팬데믹 끝나도 계속 이 방식으로 하게끔 선택권을 달라는 거예요. 기업에는 경영자도 3명 중에 2명이나 그래 이 방법을 위해서라도 하이브리드 워크죠.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거하고 원격으로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사무실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미 일시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팬데믹 때 잠깐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41% 사람들이 회사를 옮기겠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회사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사실 구직자는 되게 많지만 인재는 늘 모자라요. 기업 입장에선. 기업 입장에선 인재가 원하면 자기네가 원하는 인재가 원격 근무를 원한다면 그를 잡기 위해서라면 해줘야 돼요. 점점 이런 환경들이 고소득 지식노동자 사이에서 더 많이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46%는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면 이사하겠다. 왜냐하면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출퇴근 거리, 회사와 가까워야 돼요. 사는 집이. 근데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가까울 필요가 사실은 없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동네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일하기 괜찮은 동네에 살았잖아요. 이 변화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나라에 있을 필요도 없죠. 국가가 달라도 상관없죠. 어차피 네트워크는 똑같으니까. 사는 건 발리에 살면서 바닷가 걸어가면서 석양을 보면서 서울이나 뉴욕에 있는 회사하고 일하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있어 왔고요. 디지털 노마드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미 도쿄에선 도쿄 도심의 오피스 공실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피스 공실률, 이게 왜 치솟냐? 원격 재택근무를 돌리게 되면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원수가 줄었다 보니까 아니 똑같은 공간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무실이 재계약할 때 대부분 공간을 줄여서 계약해요. 최근 1년 사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여기다가 자동화를 더 많이 투입하면서 사람이 좀 줄어드니까 또 그만큼의 공간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공실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일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실률은 더 치솟았어요. 1년 새 4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그 실리콘밸리 바로 옆에 있는 데잖아요. 서울도 오피스 공실률 10%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이런 걸 준 거예요. 원격 근무를 많이 만들어줘서 그리고 자동화와 로봇 투입을 많이 해준 거예요. 이 두 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유지가 됩니다. 이 두 개로 인해서 팬데믹 이후에 일자리 구조, 산업 구조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팬데믹 끝나면 뭐 위기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마스크는 먹겠죠. 친구들하고 술 먹겠죠. 그게 진짜 그 위기가 끝나는 걸까요?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구조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마스크 안 쓰는 거 하고 일자리가 유지되고 마스크 좀 써야 되는 거 하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마스크 쓸래 하겠죠. 결국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역할,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 이미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2030년쯤 되면 30%만 일자리를 가지고 2050년이 되면 5%만 가진다. 이런 얘기는 팬데믹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화두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팬데믹 이전까지 사람들이 저런 일 있나 보다 할 정도였다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진짜 현실이네? 이런 느낌으로 확 와닿았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제시한 화두가 바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인데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학생은 학생인데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뭔가 하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학교는 학교를 다니려면 딴 걸 못했잖아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든 학교가 전 세계 모든 명문대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오픈합니다. 유학을 굳이 그 나라에 가지 않고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 나라 수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를 따고 이러려면 또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시대는 학위가 목적이 아닌 진짜 당장 필요한 걸 채우는 게 목적이라면 그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그 책 검색 사이트에서 공부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책이 막 수십만 권, 10만 권 넘게 나옵니다. 심지어 공부에 미쳐라 이렇게 해서 검색해도 막 엄청 나와요. 공부에 우리 엄청 미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도 좋아하고 공부에 미쳐본 사람들인데 그럼 정말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걸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평생의 공부를 10대 때 다 해요. 10대 때 바싹 공부하고 그리고 20대 때 잠깐 취업 전에 공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문해력에선 OECD에서 하위권입니다. 문맹, 글자를 읽기만 하는 건 잘하죠 우리가. 근데 글자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걸 글로 옮기고 해독할 수 있는 작업들을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건데요. 그게 우리가 제일 낫습니다. 그 말은 성인이 돼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초중고에서 학업 테스트 같은 거 우리가 최상위권에 들어가요. 근데 그 테스트를 중년, 장년으로 하게 되면 순위가 한참 내려와요 우리가. 확실히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 되게 잘하는 민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싹 입시만 잘하는 건 거죠. 이거 갖고 살아남겠습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까지 저 바싹했던 저 공부의 모든 귀결점은 좋은 대학 가자였었어요. 왜냐? 좋은 대학만 가면 나머지 인생이 다 풀렸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이분은 고대 총장 지내신 분입니다. 고대 총장을 지내신 분 입에서 스카이의 졸업장의 가치도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얼마 안 남았다. 이분의 입에선 한 10년 내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10년 이것도 업계 관계자이시니까 좀 후하게 얘기해서 10년 하셨을 거예요. 속마음으로는 더 짧게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대학 졸업장, 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대학 졸업장에 환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옛날이나 그랬죠. 옛날 사람들이나 좋은 학교 졸업장 가지고 평생 써먹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좋은 졸업장 가지고 있어도 취직 못한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 페이팔 그 일론 머스크와 함께 공동 창업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때 번 돈으로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일을 벌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벤처 투자 사업을 해요. 이 사람이 투자하는 뭐 굉장히 많은 기업을 키워놨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어놨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장학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 틸 펠로우십이라는 게 뭔가 하면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이 대학 중퇴하고 대신 창업하면 돈 주는 거예요. 이 머리 좋고 똑똑하고 이런 아까운 시기에 대학에 왜 썩어 있냐? 대학을 잠시 멈추고 창업해라. 이러느라고 돈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IT 창업자들 중에서 대학 중퇴하고 창업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학을 왜 관뒀냐 하면 시간 아깝다고 해서 관뒀어요. 대학에서 막상 비즈니스에 필요한 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내가 그거 다 배우고 졸업장 딸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경쟁자들이 시장을 잡을 것 같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대학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뭐 대학 중퇴하고 창업한 사람들 나중에 성공하면요. 대학에서 다 복학시켜줘요. 원하면 졸업장 다 줍니다. 대학 가치가 그 정도예요 지금. 심지어 IBM 같은 회사는 사이버 보안이나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AI나 이런 쪽은 이건 학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걸 다루기에는 쉽지 않다. 왜냐? 4년을 배우는 동안 이 영역은 계속 바뀌잖아요. 4년 배워서 써먹으려고 하면 또 옛날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단기적으로 계속 배우는 스킬이 필요한 거니까 졸업장 없어도 그걸 당장 가진 사람이 있다면 뽑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인사정책이 바뀐 지가 꽤 됐는데요. 그 덕분에 이 회사에선 미국의 IBM 근무하는 사람의 3분의 1은 대학 학위가 없어요. 하는 학위가. 이건
애플은 미국 애플 몇 년 전부터 새롭게 고용되는 직원의 절반 정도가 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고 연봉도 많이 주는 회사인데 학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학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미칠 노릇이겠죠 이러면. 심지어 스콧 영이라는 사람은요. 그 온라인에 굉장히 많은 유수의 대학들이 자기네 수업들을 다 무료로 오픈시켜 놓잖아요. 그 중에 하나 MIT가 오픈해 놓은 MIT의 수업을 이 사람은 4년치 수업을 1년에 들었어요. 이걸 그냥 혼자 동영상 보고 다 들었다 이러는 거 아니고요. 이 수업은 다 하고 끝에 시험을 통과해야 다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4년치 모든 과목을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1년 안에.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학생이고 4년치를 1년에 만들어주는 코스가 있다면 이 사람은 1년 만에 졸업장 딴 거죠. 우리가 4년을 왜 배운지 아세요? 여러분 왜 대학이 4년일까요? 아주 옛날부터 4년 해서 4년인 거예요. 그냥 4년이 가장 최적의 포맷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4년 중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빼면 한 2년으로 압축시키는 거 가능할 거잖아요. 그리고 더 빡세게 시키면 1년도 가능하겠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언제 4년 기다립니까? 몇백 년 전, 대학이 처음 나왔던 그 몇백 년 전의 4년 그 시간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4년을 안 바꾸는 건 계속 그걸 지키고 있어야 4년치 등록금 받잖아요. 이 변화를 과감하게 스스로가 못 나섰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변화가 생기겠죠. 심지어 마이크로컬러지.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이런 역량들을 바싹 배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서 또 새로운 게 있으면 또 배우는 거예요. 4년치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배우는데 몇 주나 몇 달을 쓰고 들어가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직장생활 하는 내내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대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4년 배우긴 배웠지만 4년간 배운 거 솔직히 사회에서 별로 안 써먹잖아요. 이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 태도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학이라는 체제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대학을 어떤 사람들은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대학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망한다고 오해하던데 학령 인구와 상관없이요. 대학의 경쟁력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뭐 한 절반 이상, 심지어 더 이상 망해도 사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 동네는 대학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대학 중에서 제일 자기 관심 있고 제일 잘하는 쪽에서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든다면 그럼 대학 숫자가 이렇게까지 각 동네마다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구글은 작년부터 자기네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에 해당되는 코스를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회사가 데이터 분석하는 거나 UX 디자인이나 이런 쪽 몇 개의 직업을 이 회사가 가장 많이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대학이 이걸 못 키워주니까 자기네가 몇 달짜리 온라인 코스를 만들었어요. 이 회사 실무진들이 이 회사에 실제로 일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코스예요. 이 코스를 패스한 사람들은 대학 졸업한 걸로 봐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구글 코스를 밟은 사람을 구글만 채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IT 회사들도 이걸 패스했으니까 믿고 또 채용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대학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2025년 산업 전반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직무가 지금 상위권을 보시면요. 대부분이 데이터와 연관되는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와 연관되는 직업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거 단기간에 키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하면 대학에서 저거 전공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대학 가서 지금 대학원 가서 저거 배워가지고 언제 써먹겠습니까? 저런 분야는 대학에서 몇 년간 다룰 사람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당장에 필요한 실무를 바로바로 배우는 과정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무에서 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저런 무슨 전문가 무슨 역할 있으면 그것만 파고든 사람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제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에 대한 이해 능력은 모든 직업에 다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을 교사가 하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어떻게 분석하고 다른 학교 거부터 이걸 통해서 어떤 교육을 더 할지 이걸 해석하거나 마케터가 알면 아니면 뭐 출판사가 알면 이 능력을 모두가 쓰는 거예요.
지금 시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외국어라든가 PC에서 쓰는 간단한 툴 누구나 쓰는 것처럼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누구나 필요한 거죠. 이걸 모두가 배우는 시대가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도 이거 대학 가서 배울 거 아니잖아요, 사실. 단기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BMW는 자동차 회사죠, 세계적인. 이 회사의 자동차 엔지니어들 좋은 사람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자동차 회사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자꾸 바뀌어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들면요, 그 자동차 반도체 대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게 테슬라라는 회사는 그 반도체 대란을 안 겪어요. 왜? 차 전체를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차의 운영 체제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다 설계를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운영 체제를 돌릴 반도체가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요, 전체를 하나로 만든 게 아니고 각각에서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각각의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걸 필요로 해요, 그들은. 이래서 반도체 대란의 타격을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이 겪는 거예요. 마찬가지 BMW 입장에선 자동차의 중심이 하드웨어가 물리적으로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자동차의 중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죠. 이걸 기존 엔지니어 빼고 그런 데이터 소프트웨어 잘하는 사람만 뽑아와서 쓸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걸 배우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나 IT 잘하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링을 배우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을 계속 키워주는 게 지금의 숙제예요. 버리고 새로운 사람 뽑고 이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코스를 만들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것부터 다양한 코스 만듭니다. 이건 이 정유회사, 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회사잖아요. BMW나 쉘이나 옛날 산업이에요. 이런 산업에서 새로운 IT를 접목시키는 걸 공부를 시켜줍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도 과거에 배운 걸 우려먹는 걸로는 못 살아남습니다. 심지어 PwC, 회계 컨설팅 회사에서는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회계, 이 숫자를 만지는 작업이 자동화에 대체되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실제로 로봇에 대체되는 상위권 직업에 회계사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되게 많겠죠. 이럴 때 이 회사의 회장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죠. 당신이 버려지길 바라지만 않는다면. 이게 뭔가 하면요, 이 회사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 투자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줄 테니까 대신 이거 못 따라오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버려지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보겠다는 거잖아요. 평생 직장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옛날에 한번 배웠던 업무 쭉 써먹는 거 없습니다. 회사 자체가 바뀌어요. 사업 자체가 계속 바뀝니다. 그럼 당연히 직무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살아남을 사람들은 계속 따라가는, 공부하는 사람, 새로운 변화가 나올 때,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계속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살아남겠죠. 대학이든 어디든 이제 우리에게 공부는 입시가 아니고 생존을 위한 공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로봇이나 자동화에 대체 안 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계속 미래를 위해서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크게 바뀐 가치의 전환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진화해야 살아남습니다. 산업과 사회는 엄청나게 진화하는데 팬데믹을 통해서 진화가 가속화된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상황을 따라잡으려면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진화해야 됩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이제 모두의 명제가 된 겁니다. 학생들, 공부한 학생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갈 모두의 숙제가 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명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내가 더 나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될까? 로봇과 자동화가 계속 우리 주변에 일자리를 없애고 대신 우리를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효율성을 높여주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과거는 대부분 지워질 거고요. 새로운 미래가 계속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금 우리에게 계속 힌트를 주면서 옵니다. 그게
갑자기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변화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대응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갑자기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